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1972년 우리는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은 우리를 아래로 밀어내는 절벽의 가장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달 표면의 섭씨 500도에 달하는 온도 차이 속에서 어떤 기계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남긴 마지막 발자국 이후 지난 50년은 그 날카로운 먼지가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침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인한 조종사들조차 돌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결코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위험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세 개의 아폴로 임무 뒤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어떻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변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우주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을 근본부터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미 해냈기 때문이라고. 임무는 완수되었는데 왜 반복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기술이 아직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 모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이전 층보다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폴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나사는 사실상 아폴로 18, 19, 20호 임무를 이미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A 장비는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들은 발사대에서 멀리 떨어진 예산 회의실에서 서류상으로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기이한 기념물을 남겼습니다. 유진 선원의 달 먼지 위 부츠 자국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를 달에서 멀어지게 한 진짜 이유는 돈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인 설명 아래에는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물리적인 진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곳에 갔던 12명의 남자들이 무엇을 겪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에 갔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겪는 그 심오한 정신적 변화에 이른바 개관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지구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을 만큼 멀어졌을 때 발생하는 검증된 인지적 변화입니다. 뇌의 소속감 위협, 그리고 의미를 인지하는 방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이를 우주가 의식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확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 이후 그는 남은 평생을 인간 의식을 연구하는 데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폴로 12호의 앨런 비는 돌아온 후 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린 모든 캔버스가 달에 관한 것이었고 그의 물감에는 실제 달 먼지를 섞었기 때문입니다. 히 버즈 올드린은 그의 경력 정점에서 달에 착륙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거의 파괴할 뻔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은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의 취약성 테스트였습니다. 이 남자들은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특히 정서적 강인함 때문에 선발된 군 조종사, 엔지니어, 그리고 테스트 파일럿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미래의 장기달 임무가 승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편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만으로도 가장 강인한 정신을 이토록 깊이 흔든다면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는 것은 인간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이 질문은 귀환 프로그램에서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영향은 여정 자체의 물리적 위험에 비하면 거의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지구를 떠나는 것은 간단하게 들립니다. 로켓에 타고 대기권을 통과하면 우주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주는 진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함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제임스 벤 앨런의 이름을 딴 두 개의 거대한 방사선 벨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성 주위에 놓인 두 개의 거대한 도넛 모양으로 방사선 탐지기 외에는 어떤 기기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벨트는 표면에서 약 1000마일 위에서 시작되고 외부 벨트는 약 2만 5천 마일 멀리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 도달하려면 이 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벨트들은 우리 별이 끊임없이 방출하는 에너지 흐름에서 포착된 하전 입자, 특히 양성자와 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이 입자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방사선 환경은 전자기기를 망가뜨리고 물질을 부식시키며 인간 조직의 세포 수준으로 침투할 만큼 강렬합니다. 이것은 핵폭발처럼 즉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모든 세포를 동시에 때리는 콜트, 무겁고 보이지 않는 우박 폭풍과 같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이 벨트를 약 30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빠른 통과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주 비행사들은 단 한 번의 통과로 지상 작업자가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 피폭량의 상한선에 도달했습니다. 2016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동료 심사 연구에 따르면 달에 비행한 우주 비행사들이 저궤도에 머물며 이 벨트를 전혀 통과하지 않은 우주 비행사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4배에서 5배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배에서 5배. 이것은 운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달 표면에 착륙했다고 끝나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은 지구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먼지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레골리스라고 부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물론 우주 비행사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겠죠. 하지만 달 먼지는 다릅니다. 지구에서는 바람, 물, 그리고 마찰이 수백만 년에 걸쳐 입자들을 마모시켜 그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해변의 모래 한 줌을 보면 그 알갱이들은 거의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달 먼지는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바람도 물도 우리가 아는 의미의 침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표면의 입자들은 수십억 년 동안 달 표면에 끊임없이 내리는 미소 운석들이 암석을 미세한 먼지로 만들면서 형성됩니다. 이 먼지는 그 후 우리 별에서 오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각 알갱이를 정전기적으로 대전시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미시적인 규모에서 깨진 유리 조각처럼 생긴 입자들입니다. 날카롭고 대전되어 있으며 끈적거립니다. 그들은 닿는 모든 것에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정전기적 전하가 표면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털어낼 수 없고 거의 파고듭니다. 달에서 걸었던 유일한 전문 지질학자인 해리슨 슈미트는 표면 활동 첫 몇 시간 만에 헬멧 바이저의 먼지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이 먼지를 부츠에 묻혀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선실 안에서 미세 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먼지는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승무원들이 건초열과 유사한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목의 가려움, 따가운 눈, 코막힘. 아폴로 승무원들은 표면에서 최대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노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또는 1년 동안 달 거주지에서 살게 될 승무원은 질적으로 다른 위험 프로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먼지는 우주 비행사들의 폐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는 장비도 위협합니다. 이 레골리스의 마모성은 단 한 번의 달 산책에서도 아폴로 우주복의 외부층을 손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은 뻣뻣해졌고 밀폐 부위는 마모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돌아온 우주복을 검사한 엔지니어들은 임무가 훨씬 더 길었다면 완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손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합쳐지면 그림은 명확해집니다. 정신을 바꾸는 풍경, 통과하는 동안 당신을 천천히 독살하는 방사선 장벽, 그리고 착륙했을 때 당신과 당신의 장비를 마모시키는 미세한 단검들로 이루어진 표면.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첫 번째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폴로 엔지니어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그리고 다음 임무들이 왜 사실상 러시아 룰렛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보이는 위험들 너머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들과 그들의 임무를 진정으로 위협했던 것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아폴로 16호와 17호 임무 사이에 그 좁은 틈에서 폭발했을 때 인류의 달 모험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만약 단 몇 달 다른 시기에 일어났더라면 달로 향하던 승무원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2년 8월 아폴로 16호의 귀환과 아폴로 17호의 발사 사이에 그 4개월간의 공백기에 20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기록된 태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이 우주로 방출한 괴너지 입자들의 홍수는 만약 그 당시 심우주를 여행하던 승무원이 있었다면 아폴로의 안전 한계를 치명적으로 초과하는 방사선량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16호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아폴로 17호는 아직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정확히 이 두 임무 사이에 공백기에 터졌습니다. 완전히 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엔지니어들이 방사선 위험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이해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방사선 의학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과학자들이 아는 것의 대부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생존자들, 그리고 원자력 산업 노동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들 중 어느 누구도 얇은 알루미늄 캡슐 안에서 벤 앨런대를 고속으로 통과하는 우주 비행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추측해야 했고 평생 치명적인 암에 걸릴 위험이 1% 증가하는 것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한계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조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점입니다. 1972년의 그 사건은 그 가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단지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 자체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달은 극단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에 관해서는요. 달이 스스로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약 29.5 지구일이 걸립니다.
이것은 달의 한 면이 약 2주 동안 끊임없이 직사광선에 노출되고 다른 면은 같은 기간 동안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도를 조절해줄 아침이나 저녁이 없습니다. 열을 가두거나 퍼뜨릴 대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빛에서 어둠으로의 전환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합니다. 햇볕이 드는 쪽에서 표면 온도는 약 섭씨 121, 도화씨 2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금속을 휘게하고 재료를 설계 허용치 이상으로 팽창시키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어두운 쪽에서는 온도가 약 섭씨 영하 157, 도화씨 영하 25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은 금속을 깨지기 쉽게 만들고 윤활유를 굳히고 기계적 관절을 잠가버릴 만큼 차갑습니다. 달기지는 이 500도의 온도 변화 전체를 매 29일 주기마다 겪어야 합니다. 아폴로 장비는 최악의 극단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선택된 햇볕이 잘 드는 착륙창에서 최대 3일간의 짧은 체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장비의 열 환경이 재앙으로 변하기 전에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거주지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태양 전지파는 몇 주간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이는 생명 유지를 위해 거대한 배터리 뱅크나 핵에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순환은 지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열에 팽창하고 추위에 수축하는 암석과 토양은 수십억 년 동안 이것을 반복하며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기계적으로 불안정한 표면층을 만듭니다. 이 모든 환경적 지옥 한가운데서 달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다시 불붙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달의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극지방 근처의 크레이터 안에는 수십억 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구 음영 지역의 바닥은 너무나 추워서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곳의 물 얼음이 얼어붙은 채로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 확인은 2005년에 나사가 의도적으로 로켓 단계를 이 크레이터 중 하나에 충돌시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충돌은 파편을 햇빛 속으로 뿜어냈고 궤도상의 우주선들은 그 구름 속에서 물 분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달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량을 지구에서 쏘아 올리는 것은 비쌉니다. 자급자족하는 달 기지는 마시고 위생을 유지하고 식량을 재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추진제를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 분자는 전기를 이용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수소와 산소는 로켓 연료입니다. 따라서 현지 물 얼음에 접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달 기지는 이론적으로 우주선의 표면에서 연료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달을 더 깊은 우주 임무를 위한 연료 보급소로 바꿉니다. 화성 임무의 비용과 실현 가능성은 우주선이 모든 연료를 지구에서 운반할 필요가 없을 경우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바로 이 자원이 달을 과학적 대상에서 인프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달의 남극은 현재 지구 너머 태양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위험하며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장벽, 미세한 면도날 같은 먼지,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고립, 그리고 언제든지 치명적일 수 있는 태양 폭발의 위협.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위험과 이 모든 해결되지 않은 공학 및 의학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왜 여전히 돌아가기 위해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달에서 발견된 어떤 것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보상,
그리고 이 보상은 달을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에서 경쟁해야 할 영역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경쟁의 규칙은 누가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쟁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경쟁의 규칙은 아무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발견들은 위험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2019년 1월까지 인류가 만든 어떤 기기도 달의 뒷면에 착륙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그 신비로운 반구는 완전히 미개척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창어 4호 탐사선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확인된 충돌 분지인 남극 에이트켄 분지 내에 착륙했습니다. 이 분지는 거대합니다. 폭이 약 1600마일에 달하고 어떤 곳은 깊이가 5마일입니다. 이 분지를 형성한 충돌은 너무나 강력해서 달의 지각을 뚫고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는 깊은 멘틀층의 물질을 표면으로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창어4 호의 로버 위투, 이는 바로 그 물질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한 것은 궤도 관측과 근지 표면에서 채취한 아폴로 샘플에 기반한 모든 예측을 뒤엎었습니다. 내 감남석과 휘석과 같은 멘틀 광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물들의 혼합 비율은 과학자들이 달의 내부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존 모델과 모순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책의 첫 페이지가 잘못 쓰여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 깊은 곳에서 온 이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창어 5호 임무는 달의 앞면에 착륙하여 지구로 새로운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이 일을 해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평범한 달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샘플은 화산 지역에서 채취되었고 분석 결과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어떤 샘플보다도 약 10억 년 더 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10억 년,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견은 달의 지질학적 역사의 타임라인을 단독으로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모델에 따르면 달은 그 시기에 지질학적으로 거의 죽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샘플들은 화산 활동이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근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달 내부의 여론, 내부 역학, 그리고 심지어 과거 자기장 활동의 타임라인에 대해 새롭고 불편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달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죽은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 틀렸다면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더욱 물리적인 형태를 띠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남겨둔 지진계가 수년 동안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달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얕은 달 지진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리터 규모로 5점 외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것이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지진입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진들은 지구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보통 30초 지속되는 것과 달리
10분 심지어 때로는 1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1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달의 지각이 건조하고 차가우며 단단하여 지진 에너지가 지구에 물이 포화된 암석층과 같은 완충 요소 없이 퍼져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달은 종처럼 울렸다고 합니다. 기지를 건설했는데 지면이 1시간 동안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지상 구조물도 이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의 구조물을 짓는 것이 단지 방사선에 대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면 자체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달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진동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냥 진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발견일 것입니다. 나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아폴로 지진 데이터를 재분석한 2023년에 한 연구는 남극 지역에서 지속적인 단층 활동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스러스트 단층에 의해 생성되고 절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은 지질학적으로 젊어 보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여전히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의 내부가 서서히 식으면서 행성 자체가 약간 수축하고 있고 이것이 표면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달은 단지 수동적으로 진동하는 암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변형되고 표면이 갈라지고 작아지는 천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지가 바로 이 활성 단층선 중 하나 위에 건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실제적인 우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역사를 잘못 알고 있던 달, 지질학을 잘못 이해했던 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하고 수축하고 갈라지고 있는 달. 이 모든 물리적 위험들은 남극의 그 귀중한 물 얼음을 위한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단지 과학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골드러시를 관리할 규칙들은 거의 60년 전 이 발견들 중 어느 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때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이제 폭발 직전에 거대한 법적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이제 폭발 직전에 거대한 법적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7년의 외기권 조약은 전토 어떤 국가도 달이나 다른 천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은 냉전 시대의 초강대국들이 우주를 무기화하고 달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달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조약은 영토 주권 주장을 금지하면서도 자원 채굴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2015년 미국이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지뢰밭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미국 시민과 기업이 천체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법은 달에서 채굴하고 얻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고 말하는 반면 국제조약은 어떤 국가도 달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진술의 법적 관계는 어떤 국제법원에서도 시험된 적이 없습니다. 나사가 2020년에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서명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협정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만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요 우주 강국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달의 가장 가치 있는 지역들이 동시에 주인이 없으면서도 여러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고 이론적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착취에 열려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 불확실성보다 더 근본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 자체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달에는 전 지구적인 자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핵은 작고 대부분 고체이며 자기 효과를 일으킬 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 표면에는 과학자들이 지각 자기 이상이라고 부르는 국지적인 자기장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암석 자체가 들어오는 태양풍 입자의 일부를 굴절시킬 만큼 강한 자기 신호를 띠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이상 현상의 존재는 확인되었습니다. 궤도 우주선에 의해 지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비밀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상 현상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암석이 영구적으로 자화되려면 철을 포함한 광물들을 정렬시킬 만큼 강한 자기장 속에서 식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남깁니다. 달이 과거의 핵이 아직 녹아있을 때 전 지구적인 자기장을 가졌었고, 이 암석들은 그 시대의 화석이거나 혹은 훨씬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자기 이상 현상 중 일부는 가장 큰 충돌 분지의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운석이 달에 충돌했을 때 그 충격파가 행성 내부를 통과하여 정확히 반대 지점에서 합쳐지면서 지각을 자화시킬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다고 제안합니다. 두 이론 모두 증거가 있지만 둘 다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 표면에 이 비밀의 장막은 단지 지질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해온 천문학자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일시적 달 현상, 이것들은 달 표면의 특정 지역에서 나타났다가 몇 분 안에 사라지는 단기간의 국지적인 섬광, 유색 발광 또는 그림자 같은 어두워짐입니다. 이 보고들은 수백 년 동안 존경받는 전문 천문학자들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관측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사는 아폴로 11호 착륙 1년 전인 1968년에 이 역사적 보고들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500개 이상의 개별 관측을 목록화했습니다. 이 현상들의 원인은 결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달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라돈과 헬륨 같은 가스가 표면 먼지를 정전기적으로 교란시켜 태양빛을 다르게 산란시키고 단기간에 섬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미소 운석 충돌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측들은 이 두 설명의 틀 안에서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3년에 다른 관측소의 여러 관측자들이 동시에 보고한 사건에서는 아리스타르코스 분화구에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붉은 빛이 관찰되었습니다. 아폴로 승무원들은 이 지역을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버즈 올드리는 궤도에서 이 지역에서 섬광을 보았다고 임무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있어야 할 것보다 더 오랫동안 활동적이었고, 여전히 진동하고 수축하며 표면에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주머니와 신비로운 빛을 품고 있는 세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를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끕니다. 달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과학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달을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지를 어떻게 묻을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할 그 가장 강력한 기계, 인류를 한 세대 동안 달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 잃어버린 기술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달로 돌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의 잃어버린 설계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기술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의 지식이 증발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 흥분은 잠시 접어두고 아폴로 프로그램을 실제로 끝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달로 돌아가는 것을 왜 이토록 어렵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차갑고 냉정한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로 돌아가는 길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구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의 잃어버린 설계도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든 정치적 의지 자체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커, 돈 자체를 하나의 기술로 생각해 봅시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비용은 1960년대 돈으로 약 25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하면 경제학자들은 총 프로그램 비용이 오늘날 돈으로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작은 전쟁의 비용입니다. 몇 세대에 걸친 국가 인프라의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그 정점에서 단 1년 만에 미국 연방 예산 전체의 약 4%를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자면 오늘날 나사의 전체 연간 예산은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사이를 맴돕니다. 즉, 아폴로 프로그램은 정점 시기에 매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의 흐름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우주 경쟁은 탐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탐사라는 옷을 입은 무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발사된 모든 세턴 V 로켓은 지정학적 경쟁자에 대한 미국의 산업 및 기술력의 과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아폴로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을 소련에게 잃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69년 7월 자인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정치적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미국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승리의 순간이 프로그램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 예산 심의에서 더 많은 임무에 이 수준의 자금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극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아폴로 18, 19, 20호 임무가 취소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과학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상실은 훨씬 더 교활하고 영구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기업의 기억 상실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인 세턴 V를 살펴봐야 합니다. 세턴 V는 높이가 363피트였고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무게가 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점화되었을 때 5개의 1단 엔진은 750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약 50대의 스쿨버스를 동시에 궤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입니다. 13번 날았고 그 모든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은퇴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지식은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 후 조용한 재앙이라고 묘사하게 될 방식으로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는 살아남았습니다. 종이 사본, 기술 도면, 생산 사양 모두 기록 보관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살아남지 못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만든 엔지니어와 기계공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암묵적 지식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나사 엔지니어들이 세턴 5급 능력을 되살릴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의 특정 부품, 특히 1단을 구동하는 로켓 따인 F1 엔진은 충분히 상세하게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방법을 개발했고 그것을 어떤 설명서보다도 손과 판단력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은퇴했고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기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을 어떻게 이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성공의 결과물을 연구하며 자신들 프로그램의 부품을 역설계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나사를 아폴로 이후 시대에 더 저렴하고 재사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주 왕복선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폴로의 잿더미에서 태어나면서 두 번의 큰 재앙에 씨앗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나사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 73 초후 폭발하여 7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술적 원인은 추운 날씨에 오링실이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적 원인은 발사 전날 밤 엔지니어들이 오링의 저온 성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 경영진이 그 우려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챌린저호는 공학적 사고의 탈을 쓴 경영 실패였습니다. 이 17년 후 2003년 2월 1일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재진입 중 공중 분해되어 7명의 승무원이 더 사망했습니다. 기술적 원인은 발사 중 왕복선 날개에 열차 폐막에 부딪힌 거품 단열재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엔지니어들은 이 거품 충돌을 인지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사 경영진은 승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컬럼비아호는 다른 얼굴을 한같은 실패였습니다. 이 두 재앙은 나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기관은 기업의 자신감이 안전에 대한 실제 증거를 넘어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유인 우주 비행을 극적으로 더 조심스럽고 비행당 비용이 더 비싸고 더 느리게 만드는 안전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의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 감수성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텔레비전 생중계로 우주 비행사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신중함은 대담한 시간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달 귀환 계획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업적, 재정적 혼란 속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와 달리 단일한 초점과 거의 무한한 예산이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은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발사 시스템 SLS 로켓은 계획보다 몇 년 늦게 그리고 원래 예산 추정치의 약 2배에서 3배의 비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나사 감찰관실은 발사당 비용이 약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달 궤도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오리온 캡슐은 2022년 무인 아르테미스 1 호시험 비행 중 발견된 열 차폐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재진입 후 열 차폐막을 검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마모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즉, 통제된 방식으로 타도록 되어 있는 재료가 모델이 예측한 것과 다르게 작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설계가 승무원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것은 추가적인 테스트와 분석을 필요로 하여 유인 임무를 더욱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달 표면을 위한 새로운 우주복 개발 문제였습니다. 나사의 현재 우주복은 국제 우주 정거장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달 표면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하는 것은 공학적 난제, 예산 부족, 그리고 수많은 재설계에 부딪혔습니다. 아폴로의 유산은 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술적 세부 사항이 해결될 때마다 서로 연결된 다른 문제들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은 단 하나의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달에 가는 것은 단지 로켓을 만드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이 아폴로 프로그램만큼이나 복잡한 내 시스템들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가장 적게 이해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요인. 왜냐하면 달에 갔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단지 영웅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서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인간 요인 자체가 가장 복잡한 기술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에 갔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단지 영웅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서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이전에 결코 마주한 적 없는 환경에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달에 발을 디딘 두 번째 인간인 버즈 올드린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거의 파괴할 뻔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은 인생에서 오를 더 높은 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귀환길에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남은 평생을 의식 연구에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심리적 선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이 심리적 결과를 조용히 문서화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우선순위는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달 임무가 가장 강인한 사람들조차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메시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미래의 장기 임무에 대한 가장 큰 미지수 중 하나를 만듭니다. 만약 며칠만으로도 이토록 영향을 미친다면 6개월의 고립은 인간의 정신에 무슨 짓을 할까요? 하지만 이 심리적 압박 외에도 더 구체적이고 시급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통신 지연입니다. 3초, 달과 지구 사이의 빛의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 단방향 지연은 그다지 길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와의 모든 대화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위해 최소 6초를 기다립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구의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소식을 듣는 데만 6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대역폭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장기 우주 임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통신 지연을 고립의 심리적으로 가장 소모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와의 연결감을 침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는 이를 직접 연구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1년간의 고립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임무 초반에는 승무원들이 지연을 잘 관리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지연이 지구와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구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달에서는 이 지연이 화성보다 짧지만 심리적 긴장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수족관 효과라고 불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집을 볼 만큼 가깝지만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통신적 어려움 위에
아마도 가장 교활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 중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저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간의 임무 후 우주 비행사의 골밀도는 특히 엉덩이와 척추에서 한 달에 약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은 위축됩니다. 몸은 중력에 대항하여 일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은 뼈 조직을 불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재흡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입니다. 이것은 무중력보다는 낮지만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은 달 표면에서의 골 손실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보다 적지만 여전히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지구로 돌아올 때 나타납니다. 6개월 동안 부분 중력에서 생활한 승무원이 완전 중력으로 돌아오면 뼈와 근육이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환 기간 동안 골절 위험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에 더해 우주 비행 관련 신경 안구 증후군으로 알려진 상태가 국제 우주 정거장 우주 비행사의 상당수에게서 안구 구조와 시력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미세 중력에서 체액이 위로 이동하여 두개골 내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달의 6분의 1 중력이 같은 효과를 일으킬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무원이 약해진 뼈, 손상된 시력, 그리고 완전 중력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심혈관 시스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기술적, 심리적, 의학적 어려움은 하나의 거대한 공학적 목표로 귀결됩니다. 바로 달기지 자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지한 설계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동일합니다. 표면에 노출된 거주지는 장기적인 인간 정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극심한 온도, 미소, 운석 폭격, 그리고 지진 위험은 어떤 구조물이든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묻는 것입니다. 거주지를 몇 미터에 레골리스로 덮어 방사선 차폐, 열 단열, 그리고 충격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로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그 자체로 거대한 공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거주지를 묻기 위해서는 그 레골리스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진공에서 극심한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고 아마도 몇 초의 지연이 있는 조종사에 의해 제어되는 자율 굴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지 자체는 그 위에 물질의 하중을 견디면서 아폴로 네트워크가 기록한 지진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력 요구 사항은 또 다른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생명 유지 과학 장비, 그리고 통신 시스템은 이 주간의 달밤 동안 지속적으로 수십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핵 분열 에너지로 이끕니다. 나사의 분열 표면 전력 프로젝트는 현재 유력한 해결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달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작은 분열 원자로는 설계되고 부품별로 테스트되었지만 아직 우주에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전에 한 번도 테스트된 적 없는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적 어려움과 해결책을 넘어 달로 돌아가려는 욕구를 부채질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학적 호기심이나 지정학적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달 토양 자체에 잠겨있는 약속입니다. 에너지의 약속, 미래의 약속. 왜냐하면 달 표면의 그 생명 없어 보이는 먼지 속에는 지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원소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헬륨-3. 그리고 이 원소는 만약 올바른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 경쟁의 진짜 원동력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위한 연료 경쟁.
그리고 이 경쟁은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달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은 그 어떤 것보다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가 정점에 도달하는 다음 장에서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 그 헬륨-3의 약속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로 돌아가려는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단지 미래의 연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간단했습니다. 경쟁. 그리고 이제 진짜 정점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항공우주업계는 그를 몽상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이 국가 정부조차 힘들어하는 분야에서 궤도에 로켓을 쏘아 올린다는 생각은 농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첫 번째 팰컨 9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로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주 여행의 수학을 근본적으로 바꾼 혁명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우리를 달로 돌아가게 하는 길목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비용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이제 숨을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한 로켓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과 달로 돌아가려는 꿈의 재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정한 혁명은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팰컨 9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를 대규모로 성공시킨 로켓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발사 후 1단 부스터를 착륙시키고 다시 비행시킴으로써 궤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발사당 비용을 업계 전체를 뒤흔든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팰컨 9 발사 비용은 약 6천만에서 7천만 달러입니다. 나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한 우주 발사 시스템 SLS의 단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40억 달러입니다. 둘 다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지만 그 사이의 비용 차이는 50배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지 효율성 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달 임무를 위해 더 이상 우주 경쟁의 정치적 긴급성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업 운영자들은 적어도 로봇 임무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가격대에서 달 임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사 자신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상업용 달 탑재체 서비스 시 LPS 프로그램을 통해 이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민간 기업들과 유인 임무에 앞서 달 표면에 과학기기와 기술 시연을 보내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결실은 50년의 침묵을 깰 것이었습니다. 때는 2024년 2월. 장소는 달의 남극 근처. 그리고 그곳에 착륙한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작은 우주선으로 달에 연착륙했습니다. 이것은 50년 이상 만에 달에 대한 첫 번째 미국 연착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 이후 반세기의 침묵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 상업적 비전으로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은 달로 가는 길이 이제 단지 국가적 자부심과 지정학적 경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업. 하지만 이 착륙은 단지 한 회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유일한 장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로켓 비용을 낮췄을지라도 진짜 문제는 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훨씬 더 쓰라린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지식을 이토록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보가 필연적으로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역설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지식은 문서에 사는 만큼 사람에게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퇴하고 사람들은 죽고 산업은 변합니다. 한 세대의 정점이 다음 세대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턴 5의 상실은 단지 로켓의 상실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 기억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대한 구조물의 그림자 아래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도 희망의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다시 구축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단지 세턴 V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창조한 협력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의 정신을 다시 발견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우주 발사 시스템 SLS은 세턴 V의 복제품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지식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단지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때로는 과거의 거대한 성취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성취 위에 새로운 벽돌을 쌓을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진보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은 우리를 또 다른 깊은 모순과 마주하게 합니다. 바로 안전과 위험 사이의 그 미묘한 균형입니다. 한편으로는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 재앙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총 14명의 우주 비행사의 목숨을 앗아간, 그리고 나사의 영혼에 새겨진 2번의 국가적 비극. 이 재앙들은 기관을 위험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엔지니어는 가장 작은 안전 우려라도 제기하고 전체 과정을 중단시킬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트라우마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매우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폴로 자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각 임무가 매 순간 재앙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아폴로 14회에서 회로 차단기를 누르기 위해 사용된 그 펠트펜은 전체 프로그램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는지의 상징입니다. 아폴로 엔지니어들은 특정 고장이 생존 가능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무가 위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은 기관이 한 세대는 그렇게 대담하면서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신중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주 탐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발사, 모든 재진입은 계산된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0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사실상 탐사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챌린저호와 컬럼비아호 이후에 극도의 신중함은 증거, 유인 우주 비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느리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었으며, 아마도 한 세대 동안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의 예상치 못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 속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들은 우리에게 단지 오링이나 거품 단열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영, 소통, 그리고 위험을 정상화하려는 우리의 경향에 대해서도 귀중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각 아폴로의 용기와 챌린저 이후 시대의 지혜를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인생에서 이 균형을 찾습니다.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지,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지를 매일 저울질합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안전에 대한 필요와 성장에 대한 욕구 사이에 끊임없는 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춤에서 올바른 스텝을 찾는 것이 아마도 성숙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함은 우리를 마지막 역설로 이끕니다. 바로 경쟁과 협력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주 경쟁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폴로는 과학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련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 달의 남극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경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은 혁신을 촉발합니다. 예산을 해방시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국가들을 압박합니다. 경쟁이 없었다면 아폴로는 아마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중국에 부상하는 야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토록 시급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관 효과의 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본 모든 우주 비행사가 느꼈던 그 진실. 국경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의 종, 하나의 행성에 살고 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이 협력 정신의 가장 빛나는 상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옛 적들은 지구 200마일 상공에서 평화롭게 함께 살고 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치열한 경쟁자이면서도 동시에 이토록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인간의 본성은 경쟁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을 위해, 지위를 위해, 생존을 위해 경쟁합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우리가 별들로 향하더라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달의 그 물 얼음은 협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복될 위험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 속에 우리의 가장 큰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우리에게 지구상의 사소한 차이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경쟁조차도 규칙 안에서 투명성과 평화로운 의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모순을 매일 경험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경쟁하면서 동시에 가족, 친구, 사회를 돕기 위해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이 두 가지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달로 돌아가는 가장 큰 시험은 단지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경쟁 본능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협력의 잠재력을 가져갈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모순들, 기술력과 잃어버린 지식, 안전과 위험, 경쟁과 협력, 은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단지 기술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달에 가는 것은 단지 외부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역설들과 마주하는 것임을, 이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우리가 답하는 모든 질문은 우리를 더욱 깊고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만약 우리가 달에 연구 기지를 세운다면, 만약 우리가 별들로 뻗어나가는 문명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운명은 달의 조용하고 얼어붙은 표면에 쓰여 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먼 곳에 쓰여 있을까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질문은 우리를 더욱 내적인 성찰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달에 가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의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뿐만 아니라 그 광대함을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이 얼마나 기이하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철학적 여정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달로 돌아가는 이야기는 또한 지식 그 자체 시간의 본질, 그리고 인간 기억의 취약성과의 우리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달 자체가 우리에게서 서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년 약 1.5인치, 즉 3.8cm씩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표면에 남긴 레이저 반사경 덕분에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된,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수간만 상호작용의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지구의 회전 에너지가 서서히 달의 궤도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멀어짐이 인간의 수명 척도에서는 거의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달은 단지 한 사람 키만큼만 멀어집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가 보는 달은 우리 증조부들이 보았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한 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 인간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만 년은 10억 년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달의 멀어짐은 우리의 하루, 1년, 심지어 수세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행성의 장기적인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을 일상생활의 시급한 문제들 속에서 쉽게 간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의가 비극적으로 단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시각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멀어짐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약 6억 년 후에는 달이 너무 멀어져서 개기일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달은 하늘에서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정렬이 일어나는 그 좁은 우주적 창문 안에 존재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특별한 순간의 증인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서서히 변하지만 당신에게는 항상 똑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마도 나무의 성장이나 도시의 느린 변화처럼요. 당신도 그 순간의 가치를, 그것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달의 멀어짐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일시성은 우리를 또 다른 깊은 역설로 이끕니다. 바로 소리의 존재와 부재입니다. 한편으로는 달에 절대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므로 음파를 전달할 매질도 없습니다. 그곳은 우주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우주 비행사의 헬멧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숨소리와 무정의에서 나는 잡음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폴로 승무원들이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몇몇 승무원들은 헬멧 안에서 외부 음원 없이 휘파람 소리나 음악 같은 톤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기록되고 조사되었으며 당시에는 무선 간섭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공개된 녹음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설명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침묵이 있는 곳에서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어떤 경험들은 우리의 현재 과학적 틀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리들은 단지 극도의 고립과 감각 박탈에 대한 인간 뇌의 반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무선 주파수가 우주 비행사의 청각신경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인식하는 방식이 얼마나 간접적이고 때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단지 우리의 도구와 감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항상 현실의 완전한 반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속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여전히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인생에서 논리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직감, 자, 데자비, 꿈. 당신도 현실이 때때로 우리 이성적인 마음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압니다. 달의 그 유령 같은 소리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가장 깊은 발견들은 종종 가장 큰 미지의 가장자리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미지는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대면으로 이끕니다. 바로 몸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이 가진 그 놀라운 내구성과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미세 중력에서 살 수 있고 극심한 온도와 방사선을 견딜 수 있으며 복잡한 기계를 무중력 상태에서 수리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적. 우주 비행사들은 인간의 의지와 생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웅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비행이 그 몸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해체하는지에 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골밀도 손실은 너무 심해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다리를 부러뜨릴 위험에 직면할 정도입니다. 근육은 위축되고 심혈관 시스템은 재적응해야 하며 시력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콧 켈리가 1년 동안 우주에 머문 후 그의 쌍둥이 형제와 비교하여 유전자 발현에 일어난 변화는 우주 비행이 우리를 세포 수준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몸이 이토록 강력한 정복자이면서도 동시에 이토록 약한 희생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는 이 행성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은 지구의 중력, 대기, 그리고 자기장과 함께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산물입니다. 그 보호적인 품을 떠났을 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동시에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연 서식지 밖에서는 취약합니다. 이것이 별에 도달하려는 우리 꿈의 가장 쓰라린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손상되는 모든 뼈, 모든 근육은 우리에게 지구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단순한 산책,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에게는 이것들이 몇 달 동안 꿈꿔온 사치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몸의 한계를 압니다. 당신도 아프거나 피곤할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몸이 당신을 실망시킨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그것이 매일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내는지도 압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손상된 몸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더 많은 연민과 감사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우리가 이 우주를 경험하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깊은 생각들, 시간의 본질, 인식의 한계, 그리고 우리 몸의 취약성, 은달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단지 기술 경쟁 이상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인류로서 우리가 누구이며 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 우리가 답하는 모든 질문은 우리를 더욱 근본적인 지점으로 이끕니다. 이 모든 위험, 이 모든 어려움, 그리고 이 모든 철학적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가고 싶어 할까요? 이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충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리고 이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없는 가고 싶다는 충동은 아마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적 역설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그 끝없는 긴장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과학을 통해 우주에 대해 축적한 그 거대한 지식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의 나이, 거리, 표면의 방사선 수준, 심지어 토양의 헬륨3 양까지 압니다. 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화학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138억 년 전 폭발로 시작되어 그 이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그 도구를 통해 도달한 놀라운 승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의 바다에서 단지 작은 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의 그 유령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영구 음영 지역 바닥에 어떤 유기 분자들이 얼어 있는지 모릅니다. 달의 지진 활동의 정확한 성질이나 그 수축의 장기적인 결과를 모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우리는 우주에 혼자인가?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동시에 그렇게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지식은 수평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아무리 나아가도 우리 앞에 펼쳐진 미지의 땅은 더욱 넓어집니다. 모든 대답은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유한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우리의 이해 능력과 시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무지 속에도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게 하고 새로운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게 하고 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답 없는 질문들입니다. 호기심은 인류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엔진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습니다. 당신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사실 그 분야가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우리를 또 다른 궁극적인 대면으로 이끕니다. 바로 우리가 남기는 흔적과 유산입니다. 한편으로는 달 표면에 그 6개의 미국 국기, 그 버려진 달 탐사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12쌍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다른 세계에 닿았다는 지울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달에는 바람이나 비가 없기 때문에 그 흔적들은 수백만 년 동안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진 선원의 발자국은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적 규모로 흔적을 남기고 자, 우리는 여기에 있었다고 말하려는 욕망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흔적들이 얼마나 작고 일시적인지에 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달은 수십억 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수십억 년 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몇몇 흔적들은 그 거대하고 무심한 표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구에서의 우리의 유산이 달에서의 흔적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아폴로를 탄생시킨 그 정치적 의지는 몇 년 안에 사라졌습니다. 세턴 5를 만드는 지식은 한 세대 만에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영구적인 기념물을 남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유산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문화적, 지적 유산을 유지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것이 그 피라미드를 지은 문명의 지혜와 가치를 살아있게 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념물을 짓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 기념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교훈을 잊어버리는데도 그만큼 능숙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준 쓰라린 교훈입니다. 하지만 이 망각 속에도
재발견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과거의 유산과 다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대는 그 옛 이야기들을 다시 읽고 그 옛 교훈들을 다시 배우고 그것들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단지 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아폴로의 유산을 다시 소유하고 그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이야기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도 가족, 문화, 역사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석하며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할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달에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 그 발자국을 남기게 한 호기심과 용기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를 마지막 역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역설로 이끕니다. 바로 집과 모험 사이의 그 영원한 줄다리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개관 효과의 그 강력한 부름이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유일하며 얼마나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아예 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우리 집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푸른 행성은 우주의 그 차갑고 적대적인 공허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것, 그 수평선 너머로 가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다음 언덕 너머, 다음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동굴에서 나왔고 대륙을 건넜고 바다를 건넜으며 이제 별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가려는 본능입니다. 모험 정신, 어떻게 우리는 동시에 집에 머물려는 그토록 강력한 이유를 가지면서도 가려는 그토록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이 두 충동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에 도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끝없는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 속에 우리의 가장 큰 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충동은 서로를 파괴하는 대신 서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지구를 더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은 우리를 별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집과 모험은 두 개의 반대 극이 아니라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딜레마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당신도 안전하고 싶고 뿌리 내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뿌리와 날개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달로 돌아가는 가장 깊은 의미는 이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면서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달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위험하고 비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의지와 기술적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이유를 뛰어넘는 새로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래의 에너지, 태양계의 비밀, 그리고 지정학적 우위를 약속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리 자신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이제 달로 돌아가는 것이 단지 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이해하는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취약성과 힘, 우리의 일시성과 영속성, 우리의 고독과 연대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를 단지 달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식으로 무장한 채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합니다. 50년의 침묵 끝에 우리가 그 먼지를 다시 밟았을 때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달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붐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수의 당신, 무한한 수의 지구, 무한한 수의 가능성. 다음 여정에서는 평행 우주와 다중 세계 이론의 상상할 수 없는 현실 속으로 뛰어듭니다. 준비되셨습니까?